오늘 영상은 중요합니다. 페라리의 시장과 엔지니어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마슬가 팀을 옹호하며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싱가포르를 위한 페라리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피렐리가 어떤 타이어를 가져올지, 그리고 영상의 끝에서는 미래 관점에서 드라이버 시장도 살펴볼 거예요. 레클레르크의 페라리 탈퇴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과 관련해서 페라리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드라이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모든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자들의 입출입 문제는 프레데릭 바수에르가 페라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라넬로 기술 부서에서의 모든 이탈은 자주 필요 이상의 극적인 톤으로 주목을 받곤 합니다. 바스르는 이직의 역학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뮬러 1에서는 엔지니어들의 팀 이동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페라리의 어려운 시즌은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고 팬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페라리를 떠난 많은 엔지니어들은 최근에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전 마라넬로 출신들이 다른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가치를 증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현재 레드불의 팀장인 로랑 메키에와 현재 페라리의 팀장인 안드레아 스텔라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바송이 자주 놀라운 사실을 언급합니다. 지휘를 맡은 이후로 경쟁사에서 빼온 기술자들이 약 60명이나 됩니다. 이는 높은 숫자이지만 언론에서 거의 강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포뮬러 1은 영국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11개 팀 중 10개 팀이 최소 하나의 기술센터를 영국에 둘 것입니다. 영국 엔지니어들이 팀을 옮기는 것은 몇 킬로미터만 이동하면 됩니다. 페라리는 마라넬로에 본사가 있어 같은 전문가들을 이탈리아로 옮기는 게 더 복잡합니다. 경제적 유인책도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예산 한도에 따라 상위 3개의 급여만 FIA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팀들은 최고의 인재를 설득하기 위해 급여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라넬로에 도착한 이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2023년부터 바세르 시대가 열리면서 중요한 지원군들이 도착했습니다. 메르세데스에서 온 많은 엔지니어들이 공기역학 부문에 합류했으며 본시뇨레, 코신스카, 조지 드라이, 그리고 크리스토포리디스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페라리가 채용한 엔지니어 대부분은 레드불 출신입니다. 브라빈, 반더미어, 브로냐르, 삼바르디에 카살스, 그리고 코엔 홀랜드를 생각해보세요. 목록을 보면 레드불과 메르세데스 출신 인원들 덕분에 공기역학 부문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페라리가 약점이었던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프랭크 산체스인데 그는 2025년 9월에 공기역학 개발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톱팀 출신이 아니라 사우벨에서 왔습니다. 이는 마라넬로가 주도적인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된 인물들을 찾고 있으며 아마도 덜 알려진 인재들에게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페라리의 큰 문제는 새로운 인재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성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스르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 않고 기술 구조를 새롭게 하려 조용히 일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은 줄이고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진 약속은 팬들과 언론 앞에서 부메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라넬로는 움직이고 있으며 떠나는 소식은 시끄럽지만 들어오는 인재들은 많고 목표가 뚜렷합니다. 이제 이 재건이 정말로 페라리가 기술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상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아리바베네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페라리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하며 다른 팀에 비해 무엇이 부족한지를 언급했습니다. 페라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마라넬로의 고립이 영국에 있는 포뮬러 1의 기술 중심지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마우리치오 아리바베네 전 팀 수장, 그는 전용 인터뷰에서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격차가 있으며 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복합 재료와 공기역학에서 약간 뒤처져 있다고 인정하지만 엔진은 여전히 누구보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지역에서는 전통, 전문성 및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학 덕분에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회복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인내심이 필요하며 페라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대 포뮬러 1은 옥스퍼드셔와 미들랜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30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레이싱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팀을 옮기는 것은 몇 킬로미터만 이동하면 되지만 페라리로 가려면 이탈리아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물류적으로 복잡합니다. 마라넬로에는 영국과 비슷한 산업 생태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우디는 포뮬러 1에 진입하기 위해 3개의 거점을 가질 것입니다. 스위스의 인휠, 독일의 니르부르크링, 그리고 영국의 비스터에 위치합니다.
이는 영국의 인제풀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아리바베네는 프레데릭 바세르가 재건을 계속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세르는 진지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아리바베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어서 동료들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삶이 쉬웠어요. 하지만 그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단좌식 차량 개발에 중요한 관찰을 했어요. 슈퍼카는 약 5,000개 부품으로 구성되며 조정에 4년이 걸립니다. 포뮬러 1은 50,000개 부품을 가지고 있으며 단 6개월이 주어집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그 문제를 시즌 내내 안고 가야 하며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페라리의 최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2016년에 출시된 페라리 SF-H를 떠올려 보면 기어박스가 지나치게 많이 휘어져서 한 해 내내 문제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SF25에도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몇 달 동안 영향을 미친 후방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에요. 에리바 베네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편 페라리는 영국 팀들에 비해 여전히 구조적인 격차를 겪고 있으며 특히 복합 재료와 공기역학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레이서는 더 견고하고 경쟁력 있는 페라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도전은 막대합니다. 지속성, 투자, 시간이 필요하며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페라리의 복잡한 상황을 말하자면 루이스 해밀턴의 상황도 봐야 합니다. 최근 그의 개 로스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그가 포뮬러 1 경력 내내 함께했던 반려견입니다. 먼저 귄터 스타이너의 발언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이 사건을 분석해 봅시다. 이 주제를 다시 중심으로 가져온 사람은 하스의 전 팀장 군터 슈타이너입니다. 현재 포뮬러 1에서 역할이 없는 그는 외부에서 관찰하며 페라리에서 이미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주요 요점은 해밀턴이 SF25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기술적 특성상 그가 수년간 운전한 메르세데스와 많이 다릅니다. 영어권 드라이버는 결과가 일정치 않고 후방 동작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며 타이어 활용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시즌이 그의 포뮬러 1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이 될 위험이 큽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카를로스 사인츠와 함께였다면 페라리는 내부 안정성과 평온함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선수는 팀을 잘 알고 있었고 꾸준히 포인트를 가져왔으며 팀이 새로운 드라이버에 맞춰 차량 개발과 관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SF25를 그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했으며 종종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이너는 사인즈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해밀턴의 영입 비용은 매우 높아서 높은 급여와 지원 인프라 그리고 상업적 및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포츠 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 주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루이스가 문제일까요? 여기서는 의견이 갈리며 페라리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S25의 문제는 해밀턴과 함께 시작된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진짜 문제는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 있어요. 마라넬로는 영국인에게 경쟁력 있고 운전하기 쉬운 경주차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반대였어요. 또한 엔지니어들은 루이스에게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를 편안하게 할 업데이트와 세팅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바수르 역시 팀이 해밀턴의 합류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으며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에 그를 통합하는 것이 드문 일이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페라리에게 가장 마지막 문제입니다. 경제적 주제는 종종 해밀턴의 영입에 대한 반대 농어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페라리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스폰서십을 거절하고 있으며 톱 드라이버의 계약금을 감당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루이스 해밀턴을 탓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 페라리가 승리하는 차였고 그가 성과를 못 낸다면 그때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15는 여전히 맥라렌 심지어 레드불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팀이 경쟁력 있는 차량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해밀턴 같은 수준의 드라이버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주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넬로의 더 깊은 어려움의 증상입니다. 이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과 여전히 복잡한 성장 과정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페라리가 이번 주말 싱가포르 경기를 어떻게 준비 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랙이 페라리에 유리할 이유를 알아봅시다. 말의 상징인 페라리는 2025년까지 승리가 없었던 마리나 베이를 만회하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찰리 클럭은 몬자, 바쿠,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를 중요한 일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유리한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바쿠 이후로 결과는 여전히 씁쓸합니다. SF25는 아직 레드불과 맥라렌을 앞설 수 있는 강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몬자와 바쿠는 동일한 약점, 즉 공기역학적 하중 부족과 극단적 세팅 필요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 항상 그 한계를 넘어 더 잘 작동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SF25는 균형 잡힌 차량으로 여러 면에서 괜찮지만 뛰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 결과 상대팀들은 더 공격적이고 빠르게 달릴 여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바쿠와 달라요. 여기선 공기역학적 하중과 기계적 그립이 중요해요. 느린 코너와 구불구불한 구간에서 필수적이죠. 이런 이유로 맥라렌이 다시 유력 후보로 떠오릅니다. MCL39은 저속 및 중속에서의 진입과 가속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높은 온도에서도 소프트 타이어를 잘 다룹니다. 페라리는 마리나 베이와 같은 시가지 서킷에서 타협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차체 높이를 높이고 윙을 장착하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다운포스 부족이 조금 덜 느껴지지만 강력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완벽한 세섭이 필요합니다. SE25는 특히 저속 구간에서 그동안 문제였던 언더스티어를 줄이고 전방의 방향성을 더 높여 코너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쿠와 달리 많은 코너가 직선 제동 후에 오는 곳에서 싱가포르는 지지 제동과 회전을 요구합니다. 이는 SF25의 한계를 드러내는 정확한 맥락입니다. 앞쪽 정밀도가 부족하고 진입 시 안정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모나코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였지만 그 진전을 반복하려면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경기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숫자에 따르면 르클레르는 다른 톱 드라이버들보다 평균적으로 뒤처져 있으며 Q2와 Q3 사이에서 덜 향상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추월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뒤에서 출발하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망치는 셈입니다. 페라리는 첫 구간에서 타이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려면 타이어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Q3 마지막 구간에서 중요한 마지막 몇 초를 위해 타이어를 미리 가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리가 시즌을 구하지는 못하겠지만 사기와 제조사 순위에는 엄청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아마도 2025년의 긴 침묵을 깨뜨릴 마지막 실제 기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셋업, 완벽한 타이어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수 없는 예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페라리는 선언할 때가 아닙니다. 마리나 베이에서는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합니다. 주말 초반부터 정확하고 꾸준한 SF25만이 밤을 밝히고 팬들에게 미소를 되찾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싱가포르에 가져올 피렐리 타이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C3, C4, C5가 될 거고 이는 바흐보다 조금 더 단단해요. 마리나 베이 서킷에서는 타이어 마모가 심해요. 그래서 페라리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지만 이미 페라리의 강점과 약점을 언급했어요. 만성 언더스티어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싱가포르는 동양의 모나코라 경쟁력 있는 차가 필요하지만 세팅과의 균형도 중요해요. 지상고가 높아져서 페라리는 바닥을 덜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입니다. 페라리가 차체를 낮추면 다른 팀들이 바닥에서 더 많은 다운포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팀들은 제한을 받을 것이고 레드불은 연석을 덜 활용할 것입니다. 맥라렌이 아마도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헝가리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운 기온에서 말이죠. 또한 우리는 해밀턴이 그에게 로스코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은 중환자실에서 4일간의 싸움 끝에 일요일 저녁 그의 떨어질 수 없는 영국 불독 로스코에게 작별을 고해야 했어요. 그에게 로스코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여행 동반자였습니다. 로스코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해밀턴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 패독을 따라다니며 공식 사진에 등장하고 경주 사이 호텔에서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출장에서도 함께했습니다. 팬들에게 그는 사랑받고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7회 세계 챔피언의 더 인간적이고 친밀한 면을 상징했습니다. 4일간의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하며 모든 힘을 다해 싸운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 로스코에게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팬들을 감동시킨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이 말을 썼습니다. 영국인은 그 유대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 천사이자 진정한 친구와 제 삶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로스코를 내 삶에 데려온 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선택이었고 함께 만든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해밀턴에게 이 상실은 스포츠적인 면에서도 이미 복잡한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췄습니다. 무젤로에 집중하지 않고 세속적인 일도 밀라노 패션 위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불독 곁에 끝까지 함께하려 했죠. 몇 년 전 가족의 다른 강아지 코코와 함께 했던 것처럼요. 루이스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경주를 넘어 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헬멧과 승리 뒤에는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이며 사랑하는 동물을 잃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로스코와의 작별을 통해 해밀턴은 챔피언들도 인간적인 취약함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수백만 팬들이 이 시간에 해밀턴에게 지지와 애정의 메시지를 보내며 함께 나누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로스코와의 이별을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포뮬러 1 시대 내내 그를 동반했던 개이며 그동안 해밀턴을 얼마나 지지했는지 기억합니다. 삶의 동반자이자 여행의 동반자였기에 이 비디오에서 그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르클러크가 2027년에 페라리를 떠난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르클러크의 매니저인 니콜라 스톳가 모나코 출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2026년이 새로운 규칙, 엔진 불확실성을 가져오면서 니콜라 스토드가 이끄는 르클레르의 매니지먼트는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세 가지 주요 접촉이 있습니다. 몬자에서 토드는 맥라렌의 변호사이자 상업이사인 안드레아 스텔라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접촉은 로렌스 트롤로, 그와도 몇 차례 회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접촉은 여름 휴가 동안 있었던 토토 울프와의 대화이며 같은 자리에서 토토 울프는 맥스 베르스타펜도 만났습니다. 르클레르의 이별 가능성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열면서 마크 웨버가 관리하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페라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웨버도 인정했듯이 현재로서는 맥라렌에 머물러 성장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페라리가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있지만 우선 최고의 성과인 드라이버 타이틀을 달성해야 해요. 그동안 이탈리아어를 조금 복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황은 명확해요. 르클레르는 2029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2027년에 떠날 수도 있어요. 루이스 해밀턴은 페라리와의 여정에 따라 2026년 이후 은퇴할 수 있어요. 2026년 이후 두 명의 드라이버를 모두 잃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마라넬로에서는 안전한 선택으로 카를로스 사인츠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선수는 무대 뒤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수로 남아있지만 그의 포뮬러 1 잔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는 경주를 매우 좋아하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그랑프리 주최자들이 장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도 베르스타펜이 이 서커스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물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미정입니다. 아마도 2026년 초반 경기가 르클레르, 페라리, 그리고 아마도 전체 포뮬러 1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리바베네의 발언과 프레데릭 바세르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페라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미래의 르클레르가 2029년까지 페라리에 남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떠날까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라스트로에서 전해드립니다.